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일단 공소장만 제출해야 돼. 공소장 하나만. 공소장 위에 다른 것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선입견이 생긴다니까. 선입견을 다른 말로 애단이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어떤 다른 사건에 대해서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보다 말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라. 이건 군사법원에도 적용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공소장 일본주의가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첫째, 애단배제의 원칙, 애단, 시기에서 선입견을 가진다 그 말이죠. 공소장 일본은 구체적 사건 심판에서 법관에게 애단과 편견을 방지하여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소장만 제출해라.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공판중심주의. 자, 법관의 심증 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서 해야 된다. 밖에서 있는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관이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해서만 유죄, 무죄의 심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법관은 하얀 백지 상태에서 심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임해야 한다.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요청된다. 또 3번에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 자, 당사자의 소송 활동에 의해서 공판 심리를 진행하고 법관은 공정한 제3자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는 게 이게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죠. 그래서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더 요청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법안 증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 공판 전에 접촉을 차단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법 증거가 배제된다. 그러면 공소장 일본주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첨부와 인용을 금지, 서류 물건을 첨부, 뒤에다가 붙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증거물 수사류 등 사건 기록에 관하여 법관이 애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은 붙이지 말아라. 첨부하지 말아라. 하지만 변호인 선인서라든가 보조인 신고서, 특별대리인 선고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이건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용의 인용금지. 공소장에는 증거 등의 애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문서의 내용의 인용은 금지되나 문서의 수단으로 하는 것, 명예훼손이라든가 문서 위조, 공갈 등의 문서의 기재 내용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일 때는 가능하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일 때만은 가능하다. 그래서 법관이 애단이 미치지 않는 공소장 부본이라든가 변호인 선임서 구속에 관한 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사기재라는 것은 불필요한 얘기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첨부나 인용의 형식뿐만 아니라 애단을 형성할 수 있는 사항을 불필요한 얘기를 공소장에 써버리는 거. 이제 붙이지 말라는 게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에 필요적 기재 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걸 이걸 보다 여사기재라 그래. 불필요한 얘기를 기재하는 것. 그러면 그 기재에 보면은 전과의 기재. 자, 범죄 구성요건 요소가 된 경우 구성요건적 행위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악성적 악행력,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이거나 범죄를 일는 것, 전과를 들추어서 공갈하는 경우 이때는 허용되겠지만 그 외에 전과의 기재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전과를 기재함으로써 그 사람,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일 때 그때는 기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3번에 범죄의 동기 있습니다. 자,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의 동기라든가 중대 범죄의 경우는 허용되나 직접적 동기가 아닌 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휴가철 절도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 동기가 아닌 사실을 기대하더라도 공소사실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죄, 다른 범죄, 심판의 범죄 사실, 예의 범죄 사실은 애단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자,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 범위와 그 예외. 이건 여러분이 눈여겨봐 두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약식명령, 특히 여러분이 혼동하는 것은 약식명령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므로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2번을 잘 봐주십시오. 법원이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공판 절차에서 의해서 심판하는 경우, 그것은 다른 말로서 누가 신청했던 정치재판 청구가 있을 때는 공소장 1번주의가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공소장 1번주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제일로 여러분이 눈여겨봐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직결심판의 경우는 어쩌냐. 직결심판의 경우에는 그 사건과 증거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송부해야 되는데, 자, 직결심판에서 정치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송부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과 같이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정치재판 청구가 있을 때는 공소장 1번주의가 적용된다 그랬죠. 직결심판에 대해서 정치재판 청구가 있을 때 이때는 공소장 1번주의 예외입니다. 자, 그러면 파기환송 후 절차를 봅시다. 공소장 1번주의는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에 의해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공소 제기 후의 절차, 파기환송이라든가 이송 후의 절차, 상소심 절차라든가 공판 절차 갱신 후의 절차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앞에서 배웠던 약식명령의 경우, 약식명령 공소장 1번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결심판 공소장 1번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약식명령에 대해서 부적법해서 정치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기각돼서 정치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공소장 1번주의 적용되지만 직결심판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5번에 공소장 1번주의 위반의 효과. 자, 공소장 1번주의를 위반했다 그 말은 이것은 공소제기 방법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죠.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위반은 공소적인 무효임에 따라서 법원은 판결로서 공소기각을 명해야 된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법관에게 아무런 애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없는 여사기재는 야, 쓸데없는 얘기 이거 삭제를 명하면 족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판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1번 볼까요? 자, 1번 약식명령에 대한 거예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세였음에도 법원이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그건 뭔 말입니까? 약식명령 청구했으니 약식명령 청구와 약식명령이 필요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후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제기됐으므로도 요거는 그러면 다시 반환해야 하는데 반환하지 않고 검사에게 자, 법원이 증거 서류나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하여서 그 전에 제기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 이게 판례니까 받으십시오. 이번에 자, 공소장의 첫머리에 소년부 송치 처분과 직업이 없음 이렇게 기재했다. 이게 잘못하면 여사기재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기재 자체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 것이라면 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소장 1번주의는 공소장의 전부 인용 또 서류 물건 내용 그리고 또 법령이 요구되는 사항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애단이 생기게 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비해서 공소장 1번주의가 위배된 공소제기라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다. 4번을 보면은 이게 사실 절차 유지 원칙과 좀 일맥상통한데 공소장 기재 방식이 피고인 측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가 법원 역시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공판전을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관이 심증 형성을 이루는 단계에서 이루어버렸어. 그러면 그때 공소장 1번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살인, 방화 등에 대해서 범죄의 직접적 동기 또는 공소사실과 밀접 불가분 관계가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 이것은 공소장 1번주의 위반이 아님이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제 6번은 아까 했죠.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 사실을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7번 이제 직결심판의 경우. 직결심판에 해부됐다가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안에서, 맞죠?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청구 이후에 작성돼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됐다 해도 달리 위법이 아니다.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는 거. 8번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에서 공무원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명확히 한 것, 공소장에다가 공소사실에 이렇게 동기와 경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놨다 그 말이요.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이 애당에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어 공소장 1번지에 위배된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가. 그러면 공소장 1번지를 이제 했어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 해라. 그러면 공소를 제기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일단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사건인 법원이 심판의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법원은 어디 해야 되냐? 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자, 아무리 법원이 그 사람이 밉다 그래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에 한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공소로 제기해서 소송법적으로 소송이 계속되고 심판 범위가 그걸로 한정이 되고 일단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이렇게 소송의 계속은 공소 제기가 적법 유효한 경우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이제 소송법 효과에서 봅니다. 그리고 공소 제기에서 피의자는 무엇이 된다?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이 된다면 소송의 주체의 지위가 같고요. 만약에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피고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자, 공소 제기의 소송법상 효과를 볼까요? 공소 제기의 피의 사건이 법원에 계속됐는데 이땐 수소법원의 심판이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이걸 보다 소송의 계속이라 그래요. 소송 계속 후 적극적 효과, 소극적 효과. 적극적 그러면 재판을 하게 되는 것, 소극적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적극적 효과. 공소 제기하여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면 법원은 사건 심리하고 재판할 권리 의무를 갖고 검사와 피고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권리 의무가 발생해. 그런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적극적이다. 만약에 공소 제기가 부적법하거나 무효이면은 이건 형식적으로 사건의 실피를 심판함이 없이 형식재판으로 끝냅니다. 공소기각, 관할 위반, 면소 등의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해. 만약에 적법하고 유효할 때만 실체적으로 유죄무죄의 실체재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렵게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2번 소극적 효과입니다.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계속되는 동안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그런데 이걸 이중 기소 금지라 하며 공소 제기 이런 효과를 소송 계속 후 소극적 효과라고 합니다. 동일 법원에, 그러니까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때는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유효하고 뒤에 공소를 제기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동일 법원이 아닌 수개의 법원, 이제 다른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됐다. 그때는 법원, 만약의 경우 사물관할이 다르다면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거나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심판을 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사유라는 것. 동일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될 때는 공소기각 판결사유요. 재판을 하지 않게 될 때는. 그러나 수개의 법원, 다 각각 다른 법원에서 공소가 제기될 때는 합의부와 단독 파사하면 합의부.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사물관할이 같다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심판할 수 없는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것. 자, 우리가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선생님, 자, 시효는 범죄 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공범에 대해서는 최종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 시효 정지였고, 시효는 왜 여기서 이 공소 시효의 정지를 하냐면 공소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여기 여러분이 다 압니다. 공소 제기하면 자,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것.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이렇게
공소기각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는 것. 이것까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는가 또 알아두시고 되고, 공범 1인에 대해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이 언제 또 진행하냐,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진행하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3번,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경우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정지가 나오니까 정지만 알락하지 말고 언제 진행되는가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위에서 법정 그대로입니다. 공소 제기에 의해서 정지되고 공소기각 관할 위반이 확정될 때 진행한다. 그 다음에 공소제기가 무효인데도 실제 심판을 받는데 효력이 발생하지만 무효이라 할지라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것. 효력,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은 확정될 때 진행한다. 이건 두 번 얘기합니다. 자, 범인 아닌 자에 대해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자, 진범인 피고인은 공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범이 또 이건 알아. 공범이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범죄 혐의가 없어서 무죄 판결이 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미친다 안 미친다. 이때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은 전부에 미친다. 일부에 대한 전부에 미친다.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 원칙적으로 심판 범위가 한정된다라는 얘기는 불고불리 원칙, 그 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법원은 공소 제기 없는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심판 범위는 검사의 공소 제기에서 한정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건과 사람과의 관계를 봅시다. 인적 범위, 주관적 범위라 그러죠. 공소 제기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범자 1인에 대한 공소 제기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소 제기의 효력을 물었는가, 시효 정지의 효력을 물었는가는 공소 제기로 된 시효 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 미친다 그랬죠.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칩니다. 성명 모용의 경우에서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되시는 피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므로 이때는 진범에게만 미치죠. 공소 제기율은 모용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모용자가 진범이죠.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판례를 볼까요?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공소 제기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해서 미친 것이고 피모용자는 피본 사람이야. 그래서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적 범위, 객관적 범위라는 것은 공소 불가분 원칙이 있죠. 자, 공소 불가분 원칙, 공소는 나눌 수 없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전부에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공소는 공소 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하에서만 미친다. 여기서 단일성이라는 것은 행위의 단일성을 의미하고 동일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진행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 사실은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마친다. 만약에 일제의 일부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이것은 누가? 검사가 그랬죠. 검사가 일제의 일부만 공소 제기하는 경우 그건 유효냐 무효냐, 이것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재량이 섰기 때문에 적극설이 타당하다,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포괄 일제나 과형상 일제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다른 부분에도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다면 상습범에서 공소 제기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만약에 일단 상습 사기죄로 공소 제기한 후에 나중에 또 후에 상습 사기 범행이 그 후에 이루어진 사기의 내용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공동으로 상습 사기가 돼야 되겠죠. 공소 제기된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이중 기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따로 기소했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상습범에서 공소되던 범죄 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 사실 사이에 그것이 동일한 습백에서 저지러지고 또 다른 범죄에 대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는 전후 범죄 사실로
그 범죄 사실의 일제성은 그에 의해서 분단되며 일제성이 분단되었다 그 말은 어쩝니까? 이건 동일성이 없다는 얘기야. 공소되기 범죄 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추가로 발견된 확정 판결 후 범죄 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으로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서 이를 공소 사실로 추가할 수가 어디까지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확정 판결 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인세는 사업연도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것이 포괄 일제는 그 사업연도마다 한 개의 포탈 범죄가 그 사업연도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일제관계가 있는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 및 고발 효력은 그 일제 전부에 미친다. 그래서 자, 조세포탈은 어쩝니까? 사업연도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해. 그렇죠? 그럼 사업연도를 떠나면 다른 범죄가 또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업연도 안에서는 모든 것은 전부에 그 고소나 고발 효력은 미친다는 거죠. 보통 이건 보통 여러분이 A와 B가 공동으로 죄를 3개를 저질렀을 때 A와 B가 만약에 3범죄를 저지르면 두 사람의 범죄의 수는 6개입니다. 여러분이 형사소송법에서 우리가 볼 때 구속이라든가 뭐든가 사건이라든가 이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든가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A가 3건, B가 3건 그러면 사건의 개수, 범죄의 개수 그러면 이건 6개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공소시효. 자, 공소시효가 뭐냐?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는 끝났는데 그 후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자고 방치한 그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공소시효.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물어보는 것은 공소시효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형의시효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말하는 사람들은 벌금이 확정되는데 언제까지 도망다니면 돼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형의시효를 물어보는 것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갖고 자, 아직까지 재판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건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형의시효와 결혼해서는 형의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말하는 것이고 아직 판결 재판까지 받지 않을 때는 이것은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효과, 만약에 재판이 다 끝나서 확정 판결에 대해서 형의시효가 완성되면 형 집행면제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면소 판결 사유가 된다는 것,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고, 왜 이렇게 그러면 공소시효 제도를 두는가? 공소시효 존재 이유는 범죄의 장기간, 자, 경과로 사실상태를 존중해서 만약에 조그마한 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죽을 때까지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이게 사회와 개인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때는 다 징벌도 인멸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범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에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 행위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가 있어요.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일 긴 건 뭐냐면 25년이고 제일로 짧은 것은 1년입니다. 공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 없이 25년 동안 그대로 놔둬버렸다. 이것은 의제 공소시효라는데 그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공소시효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몰라. 어떤 거냐면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알려 그러더라고요. 그건 25년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대해서 25년인데 무기나 무기 금고 이건 15년이다. 그러면 사형에 대해서 10년은 감해준다. 그래서 15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될 것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나 장기 10년 미만, 이상과 미만을 가지고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입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보면 공소시효로 보면 7년인 경우가 크게 많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웠다고 보니까 쉬우니까 외웠어요. 그러면 제일 밑으로 가볼까요? 1년. 장기 5년 미만에 자격정지 구류 가료 몰수, 자격정지 구류 가료 몰수, 그건 1년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공소시효에서 3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그러니까 3년. 요건 장호 3이다.
그래서 이건 외워두시는 게 낫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은 전부 10년으로 오면 되는데 10년은 장기 10년 미만의 5년 미만의 징역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벌금이 5년이라는 것 이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5년은 나중에 나머지 것을 이걸 다 외우신다면 5년은 그냥 나머지는 5년이다. 5년에서 벌금 그러면 5년,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자격정지를 가지고는 자, 이 두 가지 것을 구별해 가지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 나름대로 암기 비법이란 것보다는 여러분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서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법전 한번 봐드릴게요. 사형 그러면 어쩝니까? 사람 죽이면 25년이다. 무기는 연음에서 무기나 무기 금고는 15년이다 그랬죠. 장기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는 10년. 10년 미만이면 몇 년이라 해서 7년. 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반드시 외우더라 그랬죠. 5년. 시험에 함정에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건 3년. 3년 이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가료 몰수 이건 1년입니다. 의제 공소시효,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할 때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이걸 보다 의제 공소시효라고 한다. 그러면 시효의 기준을 알아야 돼. 기준. 시효에서 결정되는 기준이 되는 것 그러면 법정형입니다. 공소시효 기준이 되는 것은 처단형이나 선고형이나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법전에 있는 것 이거 바로 법정형입니다. 그 다음에 중한형, 2개 이상의 형을 병가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된다? 중한형이 기준이 됩니다.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 형법에 의해서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는 가중이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서 할 때는 특별법이 기준이 되고요. 신법의 법정형, 법률의 변경으로 법정형이 변경될 때는 가벼운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는 것. 정범의 법정형은 교사범 정범의 정범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법정형에 대한 판단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왔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공소시효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법정형. 만약에 예비적 특일적 기재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것은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왜 그러느냐? 만약에 본의적인 것, 이것을 만약에 살인인데 예비적 특일적은 과실치사 그러면 쉽게 공소시효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겠죠. 이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과형상 일제, 상상적 경업, 과형상 일제, 견해의 대립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사법상은 수재로 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것도 결정해야 된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공소장 변경의 경우. 공소장이 변경돼서 법정형의 차이가 있을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입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에 공소장 변경이 행하여 지는 그 공소시효가 언제 완성됐느냐 여부는 공소시효 여부는 최초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하는가 이 기산점을 봐둘까요? 그러면 1. 범죄 행위의 종료시. 범죄 행위가 종료. 끝나야 돼. 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자,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를 말하는 것이고, 거동범입니다. 미수범, 결과 발생하지 않는 거동범과 미수범은 행위 시부터 시효가 발생해 버립니다. 계속범은 법익의 침해가 종료된 때, 자, 포괄 일제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범죄 행위가 종료되며 신고기간이 정해진 신고 의무 소멸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므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자, 그 다음에 공범에 대한 특징. 공범의 최종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공범을 일률적으로 처벌하여서 형벌권의 공평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경과 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서는 맨날
종전의 규정으로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거. 그러면 공소시효 이제 계산법을 볼까요? 공소시효는 자 구속과 공소시효 계산법은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1일로 산정하고 구속하고 똑같죠. 토요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한 날이라도 기간에 삽입해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조금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판례를 좀 눈여겨받을 필요가 있죠. 판례 1번을 보면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에 있을 때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가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고 2번 범죄 후 법령의 개표로 인하여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어쩌냐 가벼운 법정형,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됩니다. 3번에 공소제기 당시 공소사실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돼버렸을 때 이때는 무슨 판결이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거. 이 판례도 좀 알아두십시오. 자, 4번에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공소시효를 적용할 때는 각 죄마다 따져야 한다 그 말이죠. 각 죄마다. 자,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에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하였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할 때는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그 죄와 상상적 경과가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뇌물죄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가끔 보다 보면 지금 뇌물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잘 받으십시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할 때 진행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에서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 자, 사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며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착용할 때부터 기산을 합니다. 포괄일제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그 다음에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자,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치사상죄, 죽었다는 이간이요.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8번에 배임죄의 경우, 자, 배임죄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돼서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를 알지라도, 자, 그래서 계약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의 책임이 부담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 행위만으로서 회사의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철회한다고 할 수 없어서 그것만으로 배임죄 구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기수에 이르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건 사실 형법의 부분입니다. 9번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 행위하는 계속보물 성기를 가진 것은 어쩝니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가벌적 위반 사태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므로 그러한 용도 변경 행위에서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 이것도 이 판례도 눈여겨받으십시오. 무고죄의 경우는 어쩝니까?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신고 시가 거기서부터 판단해야 된다.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된다. 강제집행 면탈죄에서는 제3자의 채무자에게 채권 낭조의 통지가 행하여짐으로써 제3자가 채권 귀속의 변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 채권 실역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실제로 발견되었다 할 것이며 늦어도 그 통지가 있을 때는 범죄 행위가 종료하여 통지가 있을 때는 그 범죄 행위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자, 12번에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가격 등의 합의 및 그에 관한 실행위가 있었던 부당한 공동회의를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법에 대한 해석이니까 알아두십시오. 특히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 수산업협동조합에서 1항 4항에서 공소시효는 선거일류 6개월을 공금해서 완성한다고 규정했는데, 자, 선거법률은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선거일 후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선거 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선거일에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 사실이 기사되는 선고일 후는 선거 당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 판례를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소시효를 봤으니까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도 봤죠. 공소시효에 대해서. 그러면 공소시효 정지를 한번 볼까요? 공소시효 정지. 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그러면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시작되는 것. 이게 바로 공소시효 정지입니다. 없어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는 거죠. 다시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것을 정지라 그래. 자, 만약에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중단,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이걸 보다 시효 중단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소시효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됐다가 다시 가. 더해줘. 만약에 25년이라 하면 15년 갔다가 정지됐다가 만약에 살인에 해당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몇 년? 지금까지 15년 도망 다녔어. 한 몇 년 또 정지됐어. 다음에 다시 10년을 가면 그 15년을 더해준다는 얘기야. 그래, 공소시효 정지가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 법전에서 많이 봤죠. 자, 공소 제기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그랬죠. 그러면 정지되고, 정지됐다가 언제 다시 진행하냐? 공소기각 관할 위반은 재판이 확정될 때 다시 진행된다. 자, 공소 제기가 적법 위반 것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시효 진행은 정지된다는 거,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재정 신청이 있을 때, 재정 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이 정지됩니다.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 시까지. 소년 심리상 심리 개시 결정. 그래서 소년 사건에서 심리 개시 결정을 할 때는 그 사건의 보처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이 정지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 4번 범인의 국외 도피입니다.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경우에 그때는 어쩌니까 형벌권을 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범죄 저지르고 중국으로 많이 도망나고 미국으로 갔다 할지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여기 도피한 기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 5번에 대통령으로 이체직.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 국가 소추권 행사는 법률상 장애사유로 대통령으로 재직 중 내란, 외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하고는 공소시효 진행은 당연히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는 성폭력 피해자가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도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할 때 진행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검찰항고 재심 청구라든가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죠. 자,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피고인 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피의 사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미친다. 그러나 공범의 경우 이에 대한 시효 정지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서도 미치죠. 그러면 언제 다시 시작하냐? 재판이 확정된 때 다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1번 판례는 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죠. 공범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고 인정하긴 하나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와 달리 이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중 1인이 무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들은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공소 제기로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없답니다. 이건 눈여겨봐두십시오. 자, 2번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이 재판이 확정되어 다시 진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자를 공소제기 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한다면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해서 적어도 그 공범이 공소 제기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됐다는 것이 명백하다.
3번의 이 판례는 눈여겨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 그 기간에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했는데 그 국외 체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만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서 돈도 벌고 범죄에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형사처분을 면하고 그렇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4번 법정 조구인 신역 5년인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에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이 공소 제기된 사안에서 이 수감 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송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냐 없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답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면 그 생활의 근거 어딘가를 판단해오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벌 사정이 있으면 그럼에도 그런 목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점은 그렇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누가 증명했냐?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 6번의 판례는 여러분 눈여겨 정말 봐둘 판례입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안 나오더라도 형법에서도 중요한 판례가 될 것 같아요.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 사이에는 이른바 대항번 관계가 있다고 하죠. 대항번까지는 알죠. 서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항적 행위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각의 자신의 구속요건을 필요로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 가공하여 공동 구속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의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형사소송법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형법에서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 알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고 공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이 알고 있었다. 피고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판명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의 공소시효, 특례법, 내란, 외란, 반란, 이적, 집단, 살해에 관한 공소시효를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13세 미만 신체적, 정책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투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도 강간, 살인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 자, 알아두십시오.